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헨리 8세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헨리 8세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왕 중 하나로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어마어마했을 때 그 가톨릭과 결별하고 잉글랜드 교회를 독립시켜 잉글랜드 국교회를 설립함으로써 이후 잉글랜드는 물론 유럽 기독교의 판도 자체에 무시 못할 영향력을 끼친 장본인입니다. 그런 헨리 8세의 재밌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바로 부인을 6번이나 바꾼 어마어마한 여성 편력을 들 수 있죠. 당시 헨리 8세가 유럽 사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이뤄낸 이유도 바로 그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비와 이혼하고 새 왕비를 들이기 위해 종교개혁까지 불사하는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헨리 8세와 6명의 부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은 원래 헨리 8세의 형이었던 아서와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지만 둘이 혼례를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아서가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가 둘의 결혼을 무효라 선언했고 캐서린은 헨리 8세와 다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음에도 둘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지만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유산을 거듭하자 후계자가 없음을 걱정하던 헨리 8세의 눈에 때마침 들어오게 된 인물이 바로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볼린이었죠. 그런데 앤 볼린은 왕의 애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헨리 8세의 유혹을 거절하며 그와의 정식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왕비 캐서린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던 헨리 8세는 젊은 앤 볼린이 왕자를 낳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죠. 그렇게 앤 볼린에게 넘어간 헨리 8세는 캐서린이 자신의 형과 혼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결혼이었다고 주장하며 교황에게 그녀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교황이 이를 거절하고 왕비인 캐서린 또한 거세게 저항하자 결국에는 종교개혁까지 일으키며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시켜버리고 스스로 그 교회의 우두머리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후 앤 볼린과 결혼식을 올린 헨리 8세는 캐서린을 그녀의 딸 메리와 함께 변경지역으로 내쫓았는데 이 메리 공주가 바로 나중에 수만 명을 사형에 처하면서 블러디 메리라 불리게 되는 그 인물입니다. 이후 앤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후작 부인의 지위까지 받았지만 일부 백성들은 그녀가 캐서린 왕비를 왕궁에서 쫓아낸 원흉이라 비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앤 볼린과 왕의 결혼이 무효라 주장하기도 했죠. 화가 난 헨리 8세는 자신과 앤의 결혼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반역죄로 다스려 사형시켜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헨리 8세의 바람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앤 볼린 또한 첫째 왕비 캐서린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죠. 앤에게 실망한 헨리 8세가 자신의 신하들과 몰래 짜고 그녀를 내쫓아버린 후 새로운 왕비를 들일 계획을 세우던 중에 앤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헨리 8세가 말에서 떨어지며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앤은 충격을 받아 유산을 하게 되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헨리 8세는 자신의 새로운 애인인 제인 시무어를 왕비로 맞아들이기 위해 앤 볼린이 그녀의 오빠를 포함한 5명의 남자와 근친상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반역을 꾸몄다는 누명까지 씌워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딱히 그녀의 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었지만 법원에서는 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는 사형을 선고했죠. 헨리 8세는 앤 볼린이 참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녀를 모시던 시녀였던 제인 시무어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 해에 왕위 계승법을 개정해서 제인이 낳은 아이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제인이 헨리 8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자 크게 기뻐하며 아들을 낳아준 제인만이 자신의 진정한 아내라 불릴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가 그토록 아끼던 제인은 출산 후유증으로 그해 10월 24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인이 죽은 후 헨리 8세는 크게 슬퍼하며 왕실에서도 오랜 시간 그녀를 애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옆자리를 오래 비워두고 싶지는 않았는지 새로운 신부를 찾아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그의 아내가 되겠다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헨리 8세의 첫 번째 왕비는 남편에게 쫓겨나고 두 번째 왕비는 그 남편의 손에 사형당한 데다가 세 번째 왕비는 아이를 낳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그의 악명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헨리 8세도 외모가 뛰어난 여성만을 자신의 신부로 맞을 것이라며 고집을 부린 탓에 그의 신부감을 구하기란 더욱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죠. 이때 토머스 크로멜이라는 신하는 개신교 신자인 왕녀를 헨리 8세의 새 왕비로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신교 국가인 독일 클레페 공국의 왕녀 앤을 후보로 점찍었습니다. 때문에 궁정화가를 불러 앤의 초상화를 그린 후 그 초상화를 헨리 8세에게 보냈고 헨리 8세는 초상화에 그려진 앤의 모습이 정숙하고 고요해 보여 마음에 든다며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궁정화가가 뽀샵을 너무 과하게 했던 것인지 막상 영국에 도착한 앤과 만난 헨리 8세는 그녀의 실물이 초상화와는 너무 다르다며 크게 실망해버립니다. 그래도 앤과 결혼을 올리며 그녀를 네 번째 왕비로 맞아들이기는 했지만 이후 헨리 8세는 틈만 나면 신하들에게 그녀가 뚱뚱한 추녀라는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헨리 8세의 시녀 패티시가 또다시 발동합니다. 앤 왕비의 어린 시녀인 캐서린 하워드에게 사랑을 느낀 헨리 8세는 앤과 이혼을 결심하고는 그녀에게 왕궁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제야 겨우 영국에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던 앤은 뜬금없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헨리 8세는 자신이 앤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으니 이 결혼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쫓아내버리려 했습니다. 첫째 왕비 캐서린이 헨리 8세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걸 알고 있던 앤은 결국 남편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헨리 8세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자신에게 순순히 협력한 그녀에게 많은 영토와 연금을 하사하고 왕의 누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1540년 헨리 8세는 다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하워드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캐서린은 정식으로 왕비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캐서린의 문란했던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되죠. 캐서린은 과거 수많은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으며 헨리 8세를 만나기 전에는 왕의 시종인 토머스 컬페퍼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녀가 왕과 결혼을 한 후에도 컬페퍼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과 사귀던 남자들에게 관직을 내려주며 그들을 궁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죠. 결국 이 모든 사실이 헨리 8세의 귀에 들어갔고 당시 왕비의 간통은 반역으로 여겨지는 중죄였기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던 헨리 8세는 캐서린을 처형시켜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헨리 8세나 캐서린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이지만 둘의 차이가 있다면 헨리 8세는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고 캐서린은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이겠죠. 여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파는 이미 2명의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들이 모두 죽음을 맞으면서 과부가 된 여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하워드를 처형한 헨리 8세는 또 다른 캐서린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 당시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왕의 구애를 거절했다간 무슨 꼴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헨리 8세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도 캐서린 파가 워낙 이해심 많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늙고 병들어가는 헨리 8세를 잘 보살피고 다른 왕비들의 자식들까지 정성을 다해 돌봐주면서 아버지인 헨리 8세와 떨어져 살던 그의 자식들은 캐서린 파 덕분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살 수 있었으며 뛰어난 학자들에게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캐서린 파는 왕의 아내라기보다는 까다로운 환자가 되어버린 늙은 남편의 간병인 같았다고 하니 과연 그녀의 삶이 행복했을지는 의문이 들죠. 당시 궁정에 있던 신하들의 대부분도 헨리 8세의 말년에는 미친 왕이 빨리 죽기만을 기도했다고 하니 1547년 1월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번 다뤘던 영국의 변태왕 헨리 8세의 왕비들 중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왕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앤 불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집안인 불린 가문은 원래 상인 집안이었지만 점점 성장을 거듭한 끝에 앤 불린의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는 고위 귀족과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막강해졌다고 하는데요. 1501년 7월 노퍽 지방에서 태어난 앤은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냈는데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5개 국어를 능숙하게 할 만큼 언어에 대해 엄청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죠. 15살이 되던 해에 귀국한 그녀는 궁정에 들어가 헨리 8세의 첫 왕비였던 아라곤의 캐서린의 시녀가 됩니다. 캐서린과 결혼 생활 중에도 헨리 8세는 숱한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고 앤 불린 또한 새로운 애인으로 삼을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앤 불린은 그저 단순한 애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죠. 젊고 재치 있는 데다 매력적인 앤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헨리 8세는 그녀에게 구애를 계속했지만 그녀는 다른 귀족 여인들과 달리 왕을 거부하고 몸을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헨리 8세를 애태웠습니다. 앤은 단순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나름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헨리 8세와 신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앤 불린에게 빠져 지낸 헨리 8세는 마침내 앤과 결혼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실 헨리 8세가 캐서린과의 이혼을 시도하기 시작한 건 캐서린이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던 1520년대 초반부터였는데요. 당시 유럽의 왕들은 적법한 결혼을 한 상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만 후계 자리를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친척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경우도 흔했죠. 때문에 후계자를 낳지 못한 본처를 수녀원으로 쫓아내거나 교황청에 로비를 해서 혼인무효를 얻어내는 식으로 세장가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헨리 8세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은 원래 헨리 8세의 형이었던 아서와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지만 둘이 혼례를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아서가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가 둘의 결혼을 무효라 선언했고 캐서린은 헨리 8세와 다시 정략 결혼을 했었죠. 때문에 헨리 8세는 캐서린이 자신의 형과 혼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와의 결혼이 처음부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교황에게 그녀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헨리의 결혼 무효와 요청을 받고도 오랜 시간 확답을 주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의 청을 거부했죠.
그렇게 교황에게 거절당하고 왕비인 캐서린 또한 것에게 저항하자 헨리 8세는 결국에 종교 개혁까지 일으키며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시켜버리고 스스로 그 교회의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뒤 캐서린 왕비를 궁정에서 추방해버리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1533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황 대신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 무효를 승인해 주었고 그해 여름에 앤의 대관식이 거행되었죠. 하지만 앤 불린이 왕비가 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잉글랜드 백성들은 앤을 대단히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시대에서든 남의 남편 뺏어간 여자는 결코 사람들에게 고운 시선을 받기 힘든 법인데다가 앤에게 남편을 빼앗긴 상대가 바로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던 캐서린 왕비였기에 앤은 특히나 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앤 불린은 이미 계획적으로 아이를 가진 채 결혼식을 올렸는데 헨리는 앤이 임신한 아이가 그렇게나 기다리던 아들일 거라 굳게 믿었고 점성가들 대다수도 왕자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미 궁정서기들은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공식 문서까지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고 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앤의 첫 아이는 딸인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물론 훗날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역대 영국의 왕들 중 가장 뛰어난 여왕이라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리는 없었기에 그들은 그저 아들이 태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할 뿐이었죠. 앤과 헨리 8세 또한 태어난 딸을 보고 매우 실망했지만 헨리 8세는 이미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이를 연달아 잃고 첫 딸인 메리를 얻은 경험이 있었기에 건강한 공주가 태어났으니 왕자도 곧 태어날 거라고 말하며 오히려 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캐서린의 딸 메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왕비의 자리에 오른 앤은 메리 공주에게 자신을 왕비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했지만 어머니의 폐위로 인해 공주 지위를 잃고 사생아가 된 메리는 어머니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앤에게 결코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았고 앤은 그런 메리를 괘씸하게 여겨 그를 자기 딸의 시녀로 임명하는 모욕을 주기도 했죠. 그렇게 앤이 전처의 딸을 학대하기도 하고 기대하던 아들을 낳아주지도 못했지만 헨리는 여전히 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앤은 비싼 옷과 보석, 장신구 등 여러 사치품을 수집하고 여러 궁전들을 자신의 취향대로 개조하느라 막대한 돈을 소비하는 등 자신의 권위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앤의 권력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앤과 달리 다른 공주 출신 왕비들은 자신의 모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지만 그들에 비해 출신이 한미했던 앤은 오직 아들을 낳는 것만이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할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녀는 첫 출산 이후로는 건강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연달아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계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위신은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평소 앤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그녀가 유산을 거듭하자 앤이 신의 저주를 받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수군댔고 그런 앤에게 점점 시들해진 헨리 또한 결국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아들을 낳지 못한 앤은 남편이 다른 애인과 놀아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헨리 8세가 앤과 연애 중이던 시절에는 그녀의 불같은 성격과 직설적인 표현을 마음에 들어했지만 결혼 후에는 아들을 낳아주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는 앤에게 오히려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쌓였던 둘의 사랑은 빠르게 식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1536년에 첫째 왕비 캐서린이 병으로 사망하면서 앤에게도 다시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들을 못 낳으면서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반대파들의 견제를 받기도 하던 앤에게 헨리의 전처인 캐서린은 비록 추방당하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로 그녀에게 큰 위협이 되는 대상이었으며 왕인 헨리 8세도 캐서린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캐서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헨리와 앤은 모처럼 한마음이 돼서 축제를 벌였다고 하죠. 하지만 앤이 또다시 임신하고 있던 아이를 유산해버리면서 헨리 8세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앤 대신 얌전하고 순종적인 성격을 가진 제인 시모어를 새로운 왕비 자리에 앉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헨리는 당시 영국과 오래도록 대립하고 있던 프랑스를 배후에서 괴롭혀줄 수 있는 존재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의 동맹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 카를 5세의 이모인 캐서린을 패비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앤이 잉글랜드 궁정에 존재하는 한 양국 간의 동맹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앤을 내쳐야겠다는 헨리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죠. 결국 헨리 8세는 앤이 자신의 오빠를 포함한 5명의 남자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죄목과 반역을 꾸몄다는 누명까지 씌워 그녀를 체포해버렸습니다. 앤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과가 이미 정해진 재판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그녀에게는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그렇게 앤은 36세의 나이로 자신이 갇혀있던 런던탑의 내부 처형 집행장에서 참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헨리 8세는 앤을 마녀로 몰아 화형시키려 했지만 처형 직전에 마음이 바뀌었던 것인지 그녀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참수형으로 처형 방식을 바꾸었죠. 앤은 죽음 앞에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인지 자신의 처형 방식이 화형에서 참수형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 목은 가늘어서 빨리 끝날 테니 다행이라는 농담을 남겼으며 이후 처형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는 정당한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며 헨리 8세는 성군이니 그에게 충성을 다해달라는 말을 남기고는 의연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오랜 과거부터 여왕이 나라를 통치했던 국가였었죠. 오늘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왕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왜 지금까지도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영화 주인공 뺨칠 정도로 엄청나게 굴곡진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튜더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그녀가 단골로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영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본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533년 9월 7일 헨리 8세와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순탄치 않은 왕실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죠. 헨리 8세는 원래 첫 번째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하여 딸 메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 후계자를 원했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낳아줄 다른 여인을 물색하던 중에 앤 볼린과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로마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볼린과 결혼해버렸죠. 이 과정에서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하는 상황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어긋난 사랑으로 태어난 엘리자베스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2살 때인 1536년 어머니 앤 볼린이 반역과 간통 혐의로 처형당해버렸죠. 이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졸지에 서자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그런 큰 상처를 겪은 엘리자베스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강철의 여인으로 성장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헨리 8세는 이후 여러 번의 결혼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와의 사이에서 아들 에드워드를 얻었고 마지막 6번째 부인인 캐서린 파는 엘리자베스에게 좋은 계모가 되어주었죠. 캐서린 파의 노력으로 엘리자베스는 다시 왕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547년에 헨리 8세가 사망하고 고작 9살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는데요. 에드워드는 열렬한 개신교였고 영국의 종교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죠. 아버지 헨리 8세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으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왕이 되었을 거라는 평가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15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국왕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 계승권을 두고 엄청난 분란이 생기게 되었지만 결국 엘리자베스의 이복 언니였던 메리가 다음 왕위 계승 순서에 따라 왕위에 올랐습니다. 에드워드와는 다르게 메리 1세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영국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만들고자 했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메리는 피이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 시기에 엘리자베스 또한 상황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왜냐면 그녀가 개신교로 알려져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메리 1세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1554년 와이어트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엘리자베스는 이 반란과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런던 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메리 1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결국 석방되어 하트필드 저택에서 조용히 은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은거 생활 당시 엘리자베스는 꾸준히 정치적 지혜를 쌓으며 훗날을 기약하는데 이때 쌓았던 내공이 훗날 여왕이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1558년 11월 17일 메리 1세가 42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자연스럽게 25세의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즉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모두 그녀를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즉위 직후부터 뛰어난 정치적 소환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추미런 의원을 39명에서 19명으로 축소했고 성직자 정치가를 줄이는 대신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등용했죠. 그래서 윌리엄 세실과 니콜라스 베이컨 같은 유능한 인물들이 그녀를 보좌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성장하면서 직접 목격했던 종교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을 멀리했죠. 1559년에는 예배통일법을 제정하여 영국 전역에서 공통 기도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죠. 다만 여성이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기독교의 전통 때문에 수장이라는 명칭 대신 최고 통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그녀는 종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었죠. 그녀의 중도적인 종교 정책은 오늘날까지 영국 국교회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면서 영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했죠. 그 덕분에 스페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프랑스와의 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통치 기간은 영국 역사상 최고의 황금시대로 불리는데요. 이 시기 동안 영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었죠. 특히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한 사건은 영국이 해상강국으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은 불타는 함선으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박살내며 대승을 거두었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섬에만 틀어박혀 있던 영국이 유럽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또한 국가공인 해적인 사략선을 이용해 스페인 선박을 약탈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존 호킨스,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이들이 국가공인 해적질을 하면서 막대한 재물을 긁어모았고
그 재물들은 고스란히 국고로 채워지면서 영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영국은 다른 유럽의 열강들보다 대항해 시대에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최대한 해외 무역과 탐험을 장려하여 영국이 해상 강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다져놓은 기틀로 인해 훗날 제국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영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식민제국을 가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영국은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어냈는데요. 특히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많은 문학인들과 철학가 프랜시스 베이컨을 배출하면서 엘리자베스 시대라 일컫는 영국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죠. 그리고 연극은 대중적인 오락거리로 자리 잡았으며 문학 외에도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가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면서 교육 분야도 크게 성장했죠. 엘리자베스는 처녀여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구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코틀랜드,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구원자들이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들 모두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외교수단으로 일부러 결혼하지 않고 결혼 가능성을 이용했던 거죠. 스페인한테는 적대시한다면 프랑스에 시집가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프랑스에는 그 반대로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고 선언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연인과의 스캔들이 잦아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더들리 경관은 한때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들리의 아내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결혼 계획은 무산되었죠.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던 엘리자베스의 통치 말년에는 여러 가지로 고난과 역경들이 겹치게 됩니다. 공유지의 사유화로 인해 대량의 난민이 발생했고 스페인과의 전쟁이나 아일랜드 반란 진압 등으로 군사비가 증가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죠. 또한 독점 특허권을 남발하여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엘리자베스는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는데요. 특히 의회에서 행한 황금의 연설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녀는 이 연설에서 국민의 사랑이 어떤 보물보다도 귀중하다고 말하며 단번에 의회의 지지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바로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가 눈에 가시였었죠. 하늘이 도운 것인지 때마침 메리가 스코틀랜드를 떠나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리는 결국 엘리자베스에 의해 19년간 유폐당한 채 살다가 1587년 반역 혐의로 처형당하고 말았죠. 세월이 흘러 45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1603년 3월 70세의 나이로 엘리자베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손으로 처형했던 메리의 아들인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그가 제임스 1세로 영국의 왕위를 잇게 되었죠. 사생아라는 논란부터 불안한 입지를 이겨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박살내버린 진정한 걸크러쉬. 문학의 황금기를 열었으며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연설력 등 엘리자베스 1세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나라 통치를 완벽하게 해내서 영국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안정된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기틀을 닦아놓은 여러 국왕이 있기 마련인데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역할을 혼자서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오늘은 16세기 유럽을 뒤흔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였던 메리 스튜어트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편의 대하드라마처럼 굴곡진 운명으로 가득했죠. 실제로 그녀는 서양에서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가 될 정도로 유명한데요. 과연 그녀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1542년 12월 8일 스코틀랜드의 릴리스 고성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녀가 메리 스튜어트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5세, 어머니는 기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메리가 태어난 지 겨우 6일 만에 아버지 제임스 5세가 30세의 나이로 급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이웃나라 잉글랜드와의 갈등, 그리고 국내의 종교 대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대립이 정치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갓 태어난 아기가 곧바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메리의 운명은 또 한 번 급변하게 됩니다. 5살 때 그녀는 비밀리에 프랑스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침략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다행히도 프랑스에서 메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궁정 생활과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16세기 중엽의 프랑스 궁정은 유럽에서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곳이었죠.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꽃이 만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메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왕비감으로 성장했습니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라틴어와 그리스어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해에도 재능이 있었고 자수나 승마 같은 귀족적인 취미에도 뛰어났다고 하네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는 메리를 작은 여왕님이라 부르며 아꼈고 왕비 카테리나 메디치도 그녀를 귀여워했습니다. 앙리 2세는 이런 완벽한 아이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니 메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58년 15세의 나이에 메리는 프랑스 황태자 프랑수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프랑수아가 프랑스의 국왕이 되면서 메리는 16세의 나이에 프랑스의 왕비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죠. 병약했던 프랑수아가 즉위한 지 1년 반 만에 1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졸지에 18살 나이에 과부가 된 메리는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561년 8월 1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메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설고 험난한 현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란 메리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스코틀랜드는 이미 개신교 세력이 우세해진 상태로 변해 있었죠. 심지어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던 데다가 가톨릭 신자인 메리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강인했던 그녀는 왕국 각지를 순회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씩씩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왕의 종교는 환영하지 않으나 여왕은 대환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메리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개신교의 권리도 인정하는 포용력을 보였고, 심지어 개신교 귀족인 제임스 스튜어트를 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코틀랜드를 순조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메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달리경은 메리와 같은 스튜어트 가문 출신의 잉글랜드 귀족이었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달리경에게 마음이 끌려 1565년 22세의 나이에 그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곧 메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사실 달리경은 오만하고 절제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왕위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메리의 시종 다비드 리치오를 질투한 나머지 귀족들과 공모해 리치오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메리와 달리경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말았죠. 그러다 1567년 2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달리경이 묵고 있던 저택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달리경은 그 폭발과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게 밝혀지면서 메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메리는 스스로 혼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녀는 달리경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보스웰 백작과 3개월 만에 재혼해버린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녀의 결정은 국내외에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567년 6월 메리는 반란군에 항복하고 말았죠. 매춘부를 태워 죽여라, 남편을 죽인 자를 태워 죽여라 라는 민중의 매서운 비난 속에서 그녀는 로클레벤성에 유폐되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퇴위하게 되고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고작 1살 된 아들 제임스가 새로운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합니다. 1568년 5월 메리는 기적적으로 로클레벤성을 탈출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나라 프랑스가 아닌 잉글랜드였습니다. 메리는 사촌이자 라이벌인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결정 또한 메리에게 다른 비극을 안겨주게 됩니다. 아군인 줄 알았던 엘리자베스 1세는 사실 메리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였죠. 메리 역시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메리는 19년 동안 잉글랜드 각지의 성에 유폐되어 지내게 됩니다. 한때 새 나라의 여왕이었던 그녀가 죄인처럼 갇혀 지내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당연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 메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찌고 류마티스로 다리가 휘었으며 30대였지만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1586년에 메리는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동의했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시 메리는 43세였습니다. 그녀는 재판에 회부되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엘리자베스 1세도 그녀의 사형 집행을 주저했다고 합니다. 외국의 왕족을 처형한다는 것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1587년 2월 1일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사형 선고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1587년 2월 7일 메리 스튜어트는 44세의 나이로 처형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여왕다웠습니다. 3시간에 걸쳐 붉은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한 메리는 당당한 태도로 스스로 단두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메리의 죽음 이후 16년이 지난 1603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죽게 되면서 메리의 아들인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합하게 되었죠. 제임스 1세는 1612년 어머니의 유해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묘지에는 메리 스튜어트와 철천지 원수인 엘리자베스 1세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생전에는 라이벌이었던 두 여왕이 죽어서는 같은 공간에 묻히게 된 것이죠. 메리 스튜어트의 인생은 권력과 사랑, 종교와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16세기 유럽의 축소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여왕이 되었고 새 나라의 왕관을 쓴 경험이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19년간의 유폐 생활을 겪었고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와는 상반되는 그녀의 기고한 삶은 권력의 무상함과 운명의 가혹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